자, 오늘은 조선 후기 실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학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알아야겠는데요. 실생활에 유용한 학문이 되겠습니다. 실생활에 유용한 학문, 실리적인 학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실학인데요. 이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합니다.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변화에는 약간 좀 무디고 그냥 가만히 유지하려고 하고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상하관계와 같은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학문이었는데요. 이 실학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리학의 그 무딘 현상을 비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 후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성리학을 비판한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농업, 수공업, 상공업, 광업 이런 분야들에서 각각의 엄청난 발전을 이루면서 점점 자본주의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신분제가 굉장히 동요하고 있죠. 양반이 굉장히 늘어나고 노비가 줄고 평민은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사회의 모습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실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학이 등장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큰 주장들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 청나라와 명나라의 그 교체 때문이었습니다. 명나라를 숭상하고 받들던 이런 조선의 문화, 우리는 명나라보다는 약소국이고 조그만 중국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여진족들이 청나라를 세워서 명나라를 먹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명나라를 먹어버리는 이 청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청나라의 굉장히 발전된 문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조선 사람들도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이 실학 그리고 실학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파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파가 바로 농업 중심 개혁론자들이 되겠습니다. 농업 중심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농업을 중시해서 나라를 국가를 부강하게 해야 된다. 이 실학자들의 공통적인 목적이 바로 민생을 안정시켜서 국가를 부강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이 바로 이 실학자들이에요. 그 실학자들 중에서 농업을 중시해 이 국가의 근본인 농업을 강조하여서 이 국가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업 중심 개혁론자들은 어떤 것을 주장하냐? 바로 지금 현재 토지 소유가 굉장히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작이 선행하면서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는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토지 소유에서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재분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농업중심 개혁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토지를 모두 몰수해서 그것을 차등적으로 분배하자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분배해서 개인이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소작농이 아닌 자영농을 육성하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바로 농업중심 개혁론자들이 되겠습니다. 이와 반면에 상공업 중심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시장 경제가 발달하고 있는 시스템에 수공업과 광업 이런 다양한 업종들이 같이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키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상업이나 수공업이나 광업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기술을 혁신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친구들이 바로 이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중심 개혁론자들은 토지를 분배해서 자영농을 육성시키자는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하자라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분배와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서로 얽혀 있는 것이 바로 이 실학자들의 두 가지 파가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 파들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중심 개혁론자들은 크게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형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형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균전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 토지를 전부 국가가 몰수한 다음에 나눠주자. 일반적인 말대로 굉장히 좋다, 균등분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신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양반, 평민, 수공업자, 군인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 지급합니다. 신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유형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전론을 주장합니다. 한전론, 한계, 토지에 제한을 둔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한을 두냐? 사람이 최소한의 토지를 가질 수 있는 영업전을 지급하고 이 영업전은 다시 사고 팔 수 없고 이거는 개인이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전 이상의 땅은 개인이 알아서 살 수 있지만 영업전은 최소한 개인이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자영농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는 자영농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익의 한전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약용이 있습니다.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여전론을 주장합니다. 여전론 같은 경우에는 여라고 하는 마을에 거기에 여장이 중심이 돼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그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경작하게 되는데 그 경작한 수확물을 어떻게 분배하냐? 이장이 기록한, 여장이 기록한 그 노력에 따라서 차등 분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노력이라고 하는 걸 수치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느낀 정약용이 바꿔요. 뭐로 바꾸냐? 바로 정전론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정전론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9등분해서 이 9등분한 토지를 8명이 각각 경작을 하고 그건 개인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을 바로 공동 경작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 정전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을 딱딱 줄자 재듯이 이렇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한계점은 있으나 이 세 명의 모두 다 한계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 세 명이 주장한 것은 바로 공통적으로 토지를 개인이 자영농이 되어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분배하자 그리고 공동으로 책임해야 하자라고 하는 것까지 발전한 것이 바로 정약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들의 의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공업 중심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유수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수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조선의 신분 구조 그리고 직업 구조를 봤을 때 직업에 대한 차별이 너무 많다. 이 사선비 그리고 농업, 공업,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차별이 없어야 된다. 직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 우리 모두 직업은 평등하지 않냐? 똑같이 일하고 벌어먹는 건데 똑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유수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박제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제가라고 하는 사람 딱 떠오르면 비유를 했어요. 어디다가? 우물에 비유를 한 사람이에요. 이 우물 같은 경우에 우물은 쓰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소비를 해서 우리가 교환이 되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자. 그래서 상공업이 활달화되면서 우리가 모두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추가적으로 화폐를 이용한 소비 방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박제가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걸 주장했냐? 중국 청나라에 가서 굉장히 발달된 문화재를 보게 됩니다. 문화재는 아니고 그 기술이 혁신화된 그런 제품을 보게 됩니다. 그 제품이 바로 수레가 되겠습니다. 이 수레를 통한 교환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는 걸 주장했을 뿐더러 또한 양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분 질서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례로 양반전 그리고 허생전 같은 소설을 써서 양반 제도를 굉장히 풍자한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홍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대영도 마찬가지로 청나라에 가면서 굉장히 많은 선실된 과학기술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 지구의 자전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주, 무한론 이런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부국강병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과학기술들을 보급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4명의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들은 우리가 발전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했던 그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학문이 아닌 그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요. 이들에게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유형원에서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지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직 이 사람들이 아직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틀에 갇힌 학문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한계점도 있었을 뿐더러 두 번째로는 이들의 이런 상공업 중심, 농업 중심 개혁론자들이 정권에 밀려난 그런 제야인사들이었어요. 대부분 남인, 소론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있지만 자주적으로 그리고 점차 발전해 나가는 근대적인 학문을 모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실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실리적으로 할 수 있는 학문과 그런 발전을 도모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점이 있고 이들의 후학이 계속 양성되면서 19세기, 20세기의 개화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실학의 의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